내게 주어진 인생의 중요한 의무는 단 하나뿐이다.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것.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소명이다. 행복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곶감 하나, 사과 한 알, 두유 한 잔이 전부다. 곶감은 상주 곶감, 사과는 청송 사과다. 곶감과 사과를 아껴 먹고 두유를 천천히 마신다. 아침 식단은 소박하다. 이걸 다 합쳐도 주먹 하나 크기를 넘지 않는다. 내 위의 크기가 딱 그만하니 그만큼만 먹는다.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제 위보다 넘치게 먹다 보니 자주 탈이 난다. 저녁에는 밥 반 공기, 고등어 반마리, 두부, 채소 3줌을 먹는다. 나는 이 소박한 밥상에 만족한다. 넘치게 먹는 것은 탐욕이고 자연에서 보자면 낭비다. 낭비는 몸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오늘 아침에는 무명옷 한 벌, 모자, 그리고 오래된 구두를 신는다. 무명옷은 몸을 가려주고 모자는 직사광선의 뜨거움을 막아준다. 구두는 낡았지만 비 오는 날에도 물 새는 법 없이 끄떡없다. 오늘은 해가 중천에 높이 떠서 고르게 햇빛을 비추니 덧옷을 걸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이것만으로도 오솔길을 걷고 이웃집 나들이에 부족함이 없다. 잘 때는 몸을 덮을 무명 이불 한 채 베개 하나면 족하다. 이웃이 비단 금침을 덮는다 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오늘 아침에는 고독이라는 친구, 떳떳한 양심, 읽을 만한 책 한 권으로 족하다. 나는 생기로 충만하다. 방금 말린 대추로 끓인 차를 한 잔 마셨다. 따뜻한 찬물이 몸 안에 들어오니 몸이 따뜻해진다. 누리는 햇빛으로 환하고 풀들은 푸르니 무엇이 더 필요한가? 고독은 자아, 궁극적인 실제와 만나는 기회다. 떳떳한 양심은 약동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하다. 책은 고상한 정신의 양식이다. 책을 읽을 때 나는 고요해진 가운데 몰입한다. 시끄러움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영혼을 다 불태울 만큼 집중한다. 행복이 사소한 일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따스한 감정의 총합이라면 나는 행복하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다. 숙면을 취하면서 지친 몸과 머리에 충분한 휴식을 주었다.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나왔다. 한 점의 피로나 심리적 강박이 없고 혼돈이나 창란도 없었다. 더구나 날은 쾌청했다. 얼른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연못가로 달려나가 수련을 살펴보았다. 어제는 수련의 꽃봉오리가 3개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7개다. 간밤에 꽃봉오리 4개가 더 나왔다. 감나무 가지에는 곤줄박이가 날아와 앉고 양보리수 가지에는 박새들이 떼지어 앉아 지저귄다. 라디오를 틀었더니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가 흘러나왔다. 귓바퀴 안으로 맑은 선율이 쏟아져 들어왔다. 세상은 고요하고 음악은 훌륭하다. 눈을 감고 그 곡이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였다. 연주가 끝났을 때 누군가에게서 진심을 담은 선물을 받은 듯 기분이 좋아졌다. 내 인생의 중요한 의무는 단 하나뿐이다. 단순하게 행복해지는 것,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소명이다.
오늘 아침 나는 어느 한 군데 아픈 곳이 없다. 머리는 맑고 눈은 환하고 팔다리는 멀쩡하다. 당장 들판을 달릴 수도 있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더구나 내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재능, 훌륭한 시와 오래된 목가구, 귀를 황홀하게 하는 음악의 아름다움에 기뻐할 줄 아는 재능, 수련이 피는 여름 아침, 까르륵거리는 아기, 젊은 여인의 미소에 웃으며 화답할 수 있는 재능 말이다. 오늘 아침 차를 마시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새들이 명랑하게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누리의 햇빛은 빛나고 영사놓은 꽃망울은 도톰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사놓은 꽃들이 만개하리라. 내게는 지금 당장 조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도 없고 어디론가 급히 가봐야 할 때도 없다. 나는 한가로운데 그 한가로움 속으로 심심함이 괜다. 나는 그 심심함이 좋다. 깊은 심심함을 두고 한 철학자는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라고 했다지. 심심함이 내 삶을 부드러운 천처럼 감싼다. 이마말리 후즈위라는 사람은 불안 세속적인 물질의 넘침을 말하며 가난은 그것의 결핍이다 라고 말한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다.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다면 오늘 아침 그걸 어떻게 굴릴까 생각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을 것이다. 내가 너무 가난하다면 끼니 끓일 것을 걱정하며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이다. 다행이다. 내가 큰 부자도 아니고 엄청 가난한 사람도 아닌 것은.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작은 소유에 기꺼워하며 사는 사람이다. 검은고도 배우지 못하고 미인과 함께 살지는 못한다 해도 큰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고 단순함을 사랑하는 삶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내 행복의 원천이다. 고요 예찬. 오늘은 내 생일이다. 안성 추청미로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이고 시금치를 살짝 데쳐 무쳤다. 음식을 정갈한 그릇들에 담아 먹었다. 지구라는 행성에 온 지 60번째 생일을 혼자 자축하는데 돌이켜보니 좋은 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다. 할 일 없이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더하고 빼며 셈을 해보니 좋은 날들이 더 많았다. 고요히 앉아보지 않고는 바쁨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의 정신을 소모시키는지 알지 못한다. 이리저리 불려다녀 보지 않고선 한가함이 얼마나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길러주는지 알지 못한다. 한가함으로 마음을 길렀으니 나쁘지 않은 삶이었구나 한다. 삶의 안쪽에는 다양한 무늬들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만든 무늬다. 나는 매화, 모란, 작약을 좋아한다. 나는 가을의 달, 바다, 대숲, 사막, 황무지를 사랑하고 학교, 병원, 감옥, 군대 막사, 공장들을 싫어한다. 나는 바닷가, 설이 내린 들판, 고대 유적지, 절들, 섬, 항구,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를 좋아한다. 햇빛, 의자, 대나무, 정원, 숲길, 제주도, 검은고 소리, 가을 풀벌레 울음소리를 좋아한다. 평생 책을 좋아해서 열심히 찾아 읽었다. 시집을 좋아하고 바흐와 비틀즈를 좋아하고 철학책을 사랑한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좋아하고 폴 오스터의 소설을 좋아하고 발터 베냐민과 롤랑 바르트의 책들을 좋아하고
바슐라르나 막스 피카르트의 책들을 피부치같이 여긴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 빗소리 들으며 낮잠을 자는 것, 그리고 바둑이나 포커 따위의 잡기를 좋아한다. 순두부, 두부튀김, 청국장, 묵국, 호박젓국, 떡국, 팥죽, 적포도주를 좋아한다. 찬이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한 밥상을 좋아한다. 어머니가 멸치 국물에 말아주는 국수를 좋아하고 무작정 걷는 걸 좋아한다. 나는 날마다 걷는다. 들길, 오솔길, 호숫가 주변의 길들, 산길, 시골길, 호젓한 도시 주택가의 골목길을 가리지 않고 걷는다. 개, 뱀, 자라, 개구리 따위를 먹지 않고 사슴피, 고매, 쓸개즙 따위 일체의 강장식품이라고 선전되는 것들을 질색한다. 혼자 있는 것, 심심함, 사색, 연못, 음악을 듣는 것, 고요를 좋아한다. 여행을 꽤나 다녔다. 젊은 시절부터 먼 곳을 돌아다녔는데 셈해보니 30개 나라 밖에 있는 100여 군데가 넘는 도시들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프라하, 베네치아, 피렌체, 시드니, 부다페스트,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빈, 암스테르담, 이스탄불, 크레타, 산토리니, 교토, 아바나, 항주, 시안, 뉴욕이 좋았다. 배우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배우고 목판화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빵 굽는 법을 배웠다. 이것저것 배웠지만 빼어나게 잘하는 것은 없다. 크게 아파 병원에 실려간 적이 없다.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서점, 골동품점, 미술 전시회, 음악회 가는 걸 좋아한다. 유쾌하고 거짓이 없고 겸손하고 변덕을 부리지 않고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많이 아는 사람,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나무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가구를 만드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 남을 웃기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운명이 내 편일 때 자만하거나 무모하지 않은 사람이 좋다. 운명이 등을 돌릴 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내가 겪은 낮과 밤들, 내가 겪은 보람과 시련들, 그간의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함이라니. 나는 밀랍으로 새의 깃털을 붙이고 날아오른 이카루스처럼 태양 근처까지 갔다. 내 주변에는 항상 숱한 태양들이 떠 있었다. 나는 정말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살아남았다. 그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작고 단순한 삶이 주는 기쁨과 온갖 지식을 구하며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걷기 예찬. 지난해 2015년 9월 한 달 동안 시드니에서 머물며 날마다 걸었다. 시드니의 하늘은 투명하고 바다는 푸르렀으며 바람은 상쾌했다. 바다를 끼고 펼쳐지는 그림 같은 길들을 걸으며 행복을 만끽했다.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푸르게 물결쳐 오곤 했다. 걷는 동안 오감이 활짝 열리고 외부의 소리, 맛, 냄새, 질감들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라는 존재가 개조되고 새로이 빚어지는 듯 했다. 서울로 돌아와서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날마다 걸었다. 나는 왜 그토록 걷는 것을 좋아할까? 걷기는 몸을 써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행위다.
걸을 때 나는 머뭇거리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기회를 받아들인다. 벚꽃 만개한 봄날에도,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바람에 날리는 가을날에도, 폭설 내린 차가운 겨울 한낮에도 나는 걸었다.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내 두 눈은 주변 풍광들을 빨아들이고 두 팔은 앞뒤로 흔들며 두 다리를 씩씩하게 앞을 향해 내딛는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데 쓰고 읽는 것은 몸을 부동한 채로 눈과 뇌만을 쓰는 일이다. 일종의 정신노동이다. 이 노동을 몇 시간 하고 나면 뇌에 과부하가 걸린다.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읽던 책을 덮고 쓰던 글을 멈추고 바깥으로 나간다. 걷기는 외부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여행이고 존재의 약동이며 존재의 광합성 운동이다. 걷는 동안 마음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잡다한 생각의 조각들은 융합되며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늘 새로운 생각을 글로 써야 하는 직업을 가진 내게 걷기는 휴식과 충전의 기회이다. 걷기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사유와 감각의 풍요화를 일군다. 걷기는 하늘과 태양과 바람을 가슴으로 품는 일이고 빛으로 가득 찬 누리 속에서 자유와 고요함 속에서 몸을 끌고 나아가는 활동이다. 전진의 리듬의 존재를 내맡기는 이 무보상적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은 전적으로 무해한 기쁨이다. 날마다 하루의 일부를 쪼개 걷기에 나서는 것은 그것이 내면을 기쁨으로 채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 활기찬 활동은 귀한 시간을 쪼개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걷기는 존재의 충만한 경험이고 자기 성찰의 계기적 시간이며 살아있는 기쁨을 오롯한 기쁨으로 만끽하는 기회인 까닭이다. 걷고 나면 무겁던 몸의 감각은 살아나고 둔중하던 기분은 훨씬 가벼워지며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찬다. 한가로이 걷는 사람이 얼핏 게을러 보일 수도 있다. 산책자는 그 본질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노는 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이 삶을 반듯하게 세우고 자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람은 일만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한 세기 전 어느 현자는 이렇게 적었다. 삶을 노동에 바쳐서도 안 되고 노동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 노동은 자발적이고 반드시 휴식과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인 것이든 타의적인 것이든 노동의 노예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걷기는 불가피한 현업에서의 일시적인 후퇴이고 노동의 예속에서 풀려나 주권을 되찾고 제 몸을 제 의지대로 쓰면서 존엄을 회복하는 활동이다. 그런 점에서라도 걷기는 널리 장려되어야 한다. 걸어라, 행복해지기 위하여. 들을 가로지르고 덜어는 산 능선을 따라 하염없이 나아가며 바닷가를 끼고 걸어라. 상상하고 생각을 곱씹으며 걷는 동안 생각은 가지런해지고 의욕과 혼란의 먹구름은 말끔하게 거친다. 그 다음 가슴 한켠에 맑은 샘물이 솟듯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 다음 가슴 한켠에 맑은 샘물이 솟듯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다. 시드니에서 한 달간 걷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 경험을 녹여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나는 걷기가 세계를 느끼는 관능회로의 초대라는 것을 밝혔다.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색다른 뜻에서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걷기 애찬의 책이란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파스칼이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자신의 존재 안에서 누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의 삶을 갈망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상의 존재를 흠모하고 보존하며 실제를 무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있지도 않은 상상의 존재를 흠모하느라 눈앞에 있는 실제들을 가볍게 여겼는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나는 틀렸다. 우선 나를 천재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 젊었던 젊은 날 나는 청춘의 한 본질인 과대망상에 기대어 내가 천재라고 착각하며 살았다. 그 망상이 부추기는 대로 오만하기까지 했으니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소름이 오소소 돋는다. 사람들은 뒷전에서 얼마나 나를 비웃었을 것인가. 재능이 없는 줄도 모르고 문학의 길에 뛰어들었다. 진작 깨닫고 집을 짓는 목수나 빵 굽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실수도 잦고 재능은 보잘것없으며 게다가 게으르기까지 했다. 인격도 부실하고 자주 무력감에 빠졌다. 좋은 습관이나 품성을 갖추고자 결심은 자주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 뒤늦게 깨달았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고 인생도 2번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인생은 2번 반복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고 그 하루라는 자원은 무한정한 게 아니다. 다행이다.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재능의 모자람을 벌충하기 위해 하루에 8시간을 쓰고 10시간 넘게 무수한 책들을 읽었다. 새벽에 일어나 종이를 읽고 썼다. 어깨가 탈이 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미혹하게 쓰는 일에 매달렸다.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노는 대신에 날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으니 아마도 나는 조금씩 나아졌을 것이다. 천만 다행이다. 살아가는 것은 노동이다. 노동과 삶은 하나라는 것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꾸역꾸역 쉬지 않고 읽고 썼으니. 둘러보면 주위에 천재들이 즐비하다. 여기도 천재, 저기도 천재. 새들은 음계와 발성법을 배우지 않고도 노래를 한다. 벌이나 거미는 건축학을 전공하지도 않고 설계도면 한 장 그리지 않고도 제가 살 집을 완벽하게 짓는다. 건축가들은 벌집의 구조를 보고 그 완벽함에 혀를 내두른다. 한 점의 재능도 낭비 없이 사는 천재들은 따로 있다. 봄의 벌레들, 가을의 뱀들. 이들은 타고난 천재에다 게으름도 모른다. 이들은 계절의 순환에 적응하고 들고 나는 때를 기막히게 알아서 행동한다.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늘 나를 감탄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봄날 모란꽃 피는 것, 가을날 하늘을 무리지어 나는 새들. 어찌 내 한 줌의 재능이 그들의 발치에라도 미치랴. 그들이야말로 미련퉁이에 지나지 않는 내가 마음으로 흠모하고 섬기는 참 스승들이다.
푸른 하늘을 보며 살자. 개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다.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는 푸른 하늘 따위에는 아예 거들떠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 일에 다급함에 몰려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요 관심사가 되어버린 실용주의가 득세하는 사회에서는 푸른 하늘에 눈길을 돌리는 짓은 사치스러운 행위로 매도당한다.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돈 버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치들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멸시하고 짓뭉갤 만큼 돈이 중요하지는 않다. 일부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인문학과 통폐합 소동이 한심했던 것은 돈 되는 것의 가치가 그 이외의 가치를 압도한다는 천박한 발상 때문이다. 인문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를 따진다. 헌데 대학이 취업률의 잣대를 들이밀어 인문학과의 통폐합에 속도를 냈다. 그것은 대학 스스로 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몰지각의 극치다. 살아보니 사람은 실용성만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장 돈이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깊은 사색, 상상력, 창의력, 타자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갈망, 교양 따위는 풍요롭게 사는 데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덕목과 가치를 되새기고 길러주는 게 인문학이다. 그것을 깡그리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회는 황폐화되고 결국은 공멸로 떨어진다. 돌아보니 나 역시 돈을 쫓고 소유에 집착했다. 한국 전쟁 뒤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그랬듯이 나 역시 평수가 더 큰 아파트를 사고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아등바등 돈을 벌었다. 남을 돕는 일에는 인색하게 굴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했다. 옷장에 옷들이 가득 찼지만 막상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었다. 많은 것들을 모았으나 정작 기묘하게 쓸 것들은 많지 않았다. 생각해 보나 마나 바보 같은 짓이다. 물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했다. 어리석게도 인생이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다. 물질의 양적인 증대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삶을 향유할 시간은 늘 부족하다. 부질없는 것들을 좇느라 시간이 먼지처럼 부서져서 흩어져 버리는 까닭이다. 그 질주, 그 맹목의 추구를 멈추고 바라보자. 2000년 전 말구유에서 태어난 한 성인은 평생을 홈리스로 살았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G.K. 체스터턴은 집 없이 살았던 그 일을 기리며 이런 시를 썼다. 짐승들이 염을 먹고 침 흘리는 곳, 그 누추한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그가 집을 갖지 않는 곳에서만 그대와 나는 집을 얻네. 우리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잃어버렸네, 오래전에. 우리의 가슴을. 우리가 가진 집, 돈, 명예, 지위, 권력 따위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우리에게 양보한 덕분이다. 집을 차지한 대신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돌아보자. 집은 커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지지 않았는가?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쓰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지지 않았는가? 인류는 38만 4,400km 떨어진 달에 다녀왔지만 이웃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지 않았는가. 한밤중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다리도 날개도 아닌 곁에서 걷는 친구의 발소리다. 발터 베냐민의 말이다. 한밤중 캄캄한 길 위에서 바로 내 곁에서 걷고 있는 친구의 발소리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던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우리 곁에서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 돈, 권력, 지위, 명예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더라도 가끔은 들길을 걷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자. 한밤중 곁에서 걷는 친구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밤하늘에 가득 든 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집도 읽고 음악회도 가고 연극도 보며 그렇게 살자.